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3월에 단 한 번 있는 컨텐츠 3월 책 월말정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근데 일단 마음부터 먹어야 돼요. 이번 달에 읽은 책이 20권 정도 되거든요. 저번 달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면서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아예 1부, 2부로 나눌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 먹었으니 자, 시작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읽은 첫 번째 책은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입니다. 이 책은 2월달에 마지막에 읽고 있다가 다 읽지 못해서 3월달로 넘어온 책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자세하신 사항은 2월달 책 월말정산에서도 보실 수 있기야 하겠지만 뒤에 이제 켄싱턴 공원의 피터팬 챕터를 아직 못 읽어서 3월달에 들어와서 읽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동화 같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책이 이뻐서 산 거긴 하지만 후회하진 절대 않았습니다. 피터팬으로 대표되는 그 독특한 상상력이 참 아기자기한 매력을 주는 작품이에요. 관심 있으시다면 저는 읽어보시는 거 꼭 추천드려요. 참 기분 좋게 읽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3월의 두 번째 책은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입니다. The Sound and the Fury죠. 이 책은 제가 포크너 작품을 예전에 딱 한 번 읽었기 때문에 그래, 포크너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샀던 책이었고, 그리고 역시나 포크너라는 말을 좀 떠올리게 했네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 첫 챕터가 일명 벤지 섹션으로 불리는 벤지라는 캐릭터의 시선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벤지가 지능에 문제가 있는 지적 장애인데요. 이 앞부분의 묘사들은 정말 혼란입니다. 예고 없이 시점이 바뀌고요. 과거와 현재를 정말 맘대로 오가고, 그래서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사실 처음에 읽을 때 상당히 힘들었던 작품이긴 한데 사실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포크너는 포크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일반 독자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나 정말 대단한 작품임에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 구병모 작가의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어쨌든 2월달에 읽다가 단편 4개를 남기고 3월달에 읽은 작품인데, 구병모 작가의 글을 저는 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처음 읽어보았어요. 대략적으로 구병모 작가에 대한 어떤 문체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내용이 안에서도 참 다양해서 한 작가의 단편임에도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재미가 있었던 단편집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구병모 작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말을 계속 늘리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저번 달에 천명관의 고래와도 잠깐 비교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두 작품의 성격이 크게 다른 부분이 있으나 문체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 중에서는 이 단 하나의 문장 제목이 나오기도 했던 마지막 단편 오토포이에시스, 이 작품이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구병모 작가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작품이고, 동시에 앞으로 구병모 작가의 다른 장편들도 기회가 되면 또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신작이 나왔던데 구매를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네 번째 작품은 제43회 이상문학상 작품지입니다. 그리고 대상 수상작은 윤희영 작가의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였고요. 안에 보시면 우수상 수상작으로 5개의 작품이 더 실려 있는데요. 일단 윤희영 작가의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장강명 작가의 현수동 빵집 삼국지도 설정들이 좀 웃긴 부분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고, 최은영 작가의 1년도 상당히 좀 마음 저릿하게 읽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처음 읽어보았는데 사실 표지가 되게 올드하잖아요. 뒤에 보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동안 살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작품집들을 읽어보는 거는 어쨌든 하나의 트렌드를 파악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여러 작가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혹시 그들의 장편이라든지 다른 단편집이 나오면 한 번 더 관심이 가게 되지 않을까요? 순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이상문학상 작품집, 그러니까 작품집, 수상작들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책을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죠.
다섯 번째 책은 위화 작가의 제7일입니다. 제가 저번에 위화 작가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처음 읽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죠. 너무 슬펐고. 그래서 이 위화 작가의 글을 또 읽어보고 싶어서 바로 제7일을 샀던 거고요. 이 책의 내용으로는 한 죽은 남자가 이 7일 동안 한마디로 완전히 성불하지 못하고 저승을 떠돌면서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그 남자의 시각에서 그 남자의 죽음과 삶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 만난 다른 영혼들, 전 아내라든지 혹은 옆집에 살았던 사람, 혹은 매일 가던 음식점 사장,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각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와 삶의 모습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생각들이 적혀있는 작품이에요. 역시나 이 제7일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읽었고요. 위화 작가의 글은 계속 읽어보고 싶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중국 문학이나 이쪽을 읽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저는 위화 작가의 글들은 한번 입문해보기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감동받으실 거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국 문학을 잘 안 읽어봤지만 이 위화 작가를 시작으로 최근에 아마 모옌이란 작가의 책을 한번 사서 또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작가죠. 그만큼 유명한 작가고요. 문학사에서 이름이 아주 드높은 작가입니다. 이 소송이라는 작품은 카프카가 낸 작품 중에서 미완성작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작품을 읽다 보면은 설정 오류들 같은 거라든지 오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작품의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주인공이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소송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도대체 이 소송이 왜 걸렸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에서는 이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삶에 걸린 조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에서 좀 난해하다고 볼 수 있고, 작품의 내용들을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고 뜯어보면 볼수록 많은 거를 유추해내고 좀 깨달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소 쉽지 않은 작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카프카의 작품들을 아직 안 읽어보셨고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작품은 다니엘 콜의 봉제인형 살인사건입니다. 이 책은 제가 2월 베스트셀러를 다룰 때에도 등장했던 책이죠. 6개의 시체 부위로 꿰매어진 하나의 시체, 미스테리한 살인사건을 다룬 이 책은 장르 소설로서 상당히 잘 읽힙니다. 저도 이게 400페이지가 넘는 4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3일 만에 읽었던 걸 감안하면 정말 빠르게 읽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장르 소설로서의 작품의 장점이 아주 뚜렷한 작품이긴 하나 아쉬운 점은 역시 있었어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 작품이 좀 아쉬웠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의 마무리 독서로 참 똑똑한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작품들이 이번 달에 몇 권 있었는데 뭔가 특히나 한 새벽 1~2시쯤에 읽는 책들은 너무 무거운 책이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역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여덟 번째 작품은 임레케르테스의 운명입니다. 이건 제가 생방송에서 추천을 받았던 작품으로 이 수용소 문학이거든요. 작가 본인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살아 돌아왔던 이 생존자로서 작품에서는 한 소년의 시선을 빌리고 있지만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좀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문학인 걸 감안하면 사실 수용소의 비참한 상황들이나 전쟁의 끔찍함 등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조금 독특해요. 수용소 문학 중에서도 오히려 작중 주인공이 그 끝에서는 수용소 안에서도 행복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소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임레케르테스의 운명 읽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작품은 박지리 작가의 맨홀입니다. 이 작품 역시 제가 생방송에 추천을 받아서 샀던 책이죠. 먼저 이제 박지리 작가의 맨홀, 저는 박지리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맨홀이라는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된 건데, 청소년 문학 쪽에 좀 속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내용들이 엄청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특히나 한 소년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청소년 문학들이 어떤 깊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울 때가 있기도 한데,
이 박지리 작가의 맨홀이라는 작품은 정말 재미도 있었고 깊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소설 속의 장면들의 구성 역시도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마치 숨은 보석 같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아낄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가의 작품입니다. 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지리 작가는 30대 초반에 좀 이른 나이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박지리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 박지리 작가가 남긴 다른 작품들을 또 천천히 읽어보면서 박지리 작가 재조명되는 날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살짝 소개시켜 드려보자면, 작품의 주인공인 소년의 아버지는 밖에서는 소방관으로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끝내 순직을 하면서 표창도 받고 하지만 사실 집에서는 아주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가정폭력의 가해자였죠. 이 소년은 그러한 괴리로부터 상당히 힘들어해요.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은 순직을 함으로써 영웅이 되어버렸고,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미 묻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괴리가 주었던 소년의 어떤 내면의 비틀어진 시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근데 비극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한 소년, 그리고 한 가정의 이야기와 그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미워할 수 없는 사회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번째 책은 이덕무 작가의 문장의 온도입니다. 이 이덕무 작가는 18세기 조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덕무의 소담집, 짧은 글들을 모아서 소개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글로 쓰여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덕무의 글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글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에 따른 이 역근이의 해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은 이만큼인데 역근이의 말이 이만큼인 거죠. 사실상 이 책의 절반 이상은 역근이의 말이 아닐까 싶긴 한데, 물론 역근이의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저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느낌이었다고 할까? 이덕무의 글이 좋긴 했지만 정말 역근이의 말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해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굳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덕무의 글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역근이의 에세이집 같다는 느낌도 사실 살짝 받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아쉬운 책이긴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덕무의 글 자체는 좋았습니다. 참 독특하고 따스한 시각들이 간간히 재미를 주는 작품이었어요.